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연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형성자들이기 때문이겠죠. 대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겐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좀 이 도입부를 좀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글자. 네. 이 글자는 호로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는 아주 길지만 박과에 한해살이 덩굴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멀티미디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화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235번 컨텐츠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글자를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소전체가 많이 다르게 생겼죠? 이거는 여기에 대한 소전체가 아닙니다. 허신의 설문회자는 이 글자를 아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자를 대신 가져왔습니다. 준특급 배정한자 물외호 마늘호자입니다. 이 외라는 거는 오이라는 뜻이죠. 오이의 준말로 보시면 됩니다. 물오이호 마늘호 총 13획이고요. 풀초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 소전체는 이 글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 글자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게 박이란 뜻입니다. 박포, 박이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박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물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오이나 박이나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이 글자를 설명하면서 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오이 과자가 들어가 있네요. 오이 과자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오이의 뜻과 이 과는 과장하다 할 때 과로 많이 쓰이죠. 이 과는 소리를 담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과장하다 할 때, 말로 과장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크게 몸을 사람이 쫙 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글자가 오이다라고 광운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옥편에서는 이게 또 대산, 따, 수안, 마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전이나 아니면 한국 어문에서는 물오이와 마늘의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이에 가깝고 오히려 박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시진의 명나라 이시진의 본초 강목 중에 일부인데 요즘 사람들이 호를 일컬어서 마늘이라고 얘기하고 마늘 산자를 일컬어서 이건 소산, 작은 마늘이라고 일컫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봐서는 이것도 마늘이라고 옥편이나 아니면 본초 강목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호박이나 오이에서 마늘로 확 뛴 건 아니고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이거를 또 마늘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는 것 같다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마늘은 잠깐 잊으시고 오이나 호박 정도 혹은 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굳이 이게 발음 요소인 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오랑캐 호자를 썼느냐? 글쎄요. 외래에서 이렇게 전해져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만 글쎄요. 그냥 이거는 형성자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갈대 로자라고 얘기하고 총 20획에 풀초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것은 성씨를 뜻하는 로자이니까 이것은 음을 가져왔다. 아까의 이 호자와 구성이 같네요. 하지만 이것도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끝이 없겠죠.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노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복은 한자가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의 로복, 노복, 나복, 나박의 원조인 무를 뜻합니다. 무다. 일설에는 냉이의 뿌리, 재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풀초의 뜻을 따르고 이 성씨 로자는 당연히 음을 따른다라고 돼 있으니까 형성자다라고 보시면 가장 깔끔한데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이 노복은 이 나복, 내복 이거는 이제 중국의 지금 간체자예요. 그것처럼 무를 뜻하는 그렇죠? 무 배추할 때 그 무를 뜻하는 여러 가지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어 중에 그러니까 서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이것을 무로 봤던 거예요. 아까는 오이고 이것은 무면 오이와 무가 합쳐진 어떤 그런 느낌의 식물인가 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형성자인 거 알겠는데 왜 굳이 성씨 로자를 썼느냐 이런 문제가 남죠. 그러면 아까 그 오랑캐 호자를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본 자원 설명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이게 화로 로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 성씨 로자의 원형 이게 원래의 뜻은 성씨가 아니라 화로의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난로, 화로 이게 이제 글자가 분화가 되면서 불화가 따로 붙은 거죠. 이런 경우는 한자에서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대가 장작으로 쓸 수는 없지만 난로 같은 거를 피울 때 그 불을 붙이는 그런 용도는 상당히 좋죠. 지푸라기, 갈대 같은 것. 그래서 화로 로자의 생략형인 이 글자를 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그럴듯하고 재밌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믿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신의 설문에서 소전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이렇게 그죠?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죠. 자, 재밌는 글자입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간략 본 영상을 이제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것인데 앞에 있는 뭐 자원 설명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훈과 정도만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써볼까요? 물회, 마늘, 호자 총 13획입니다. 자, 먼저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풀초죠. 초두를 쓰는 방법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무튼 뭐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3획으로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획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설명 다시 드리고 갈대 로자가 좀 문제인데요. 지금 2급 단어이고 글자고 갈대로 총 20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써봐도 이게 20획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문에서는 20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언가를 한 획을 더 긋는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 획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20 나오네요, 이번에는. 아까는 19획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20획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19획은 아마도 이 풀초를 이렇게 썼을 때 19획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호로가 과연 이제 그래도 호로의 뜻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호로가 과연 우리의 국어 생활에 일상 생활에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로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호리병 할 때 호자죠. 보통 병호라고 얘기하는데 병을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호리병처럼 생긴 병을 이 호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겼죠, 뭔가. 자, 호로는 아까는 정말 간단하게 가장 첫 줄만 설명드렸지만 좀 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식물 용어고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이다. 이것은 오이일 수도 있고 박일 수도 있고 호박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열매는 장과로 길쭉하며 장과라는 것은 긴 과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잘록한 모양이다.
열매의 껍질이 단단하여 말려서 그릇으로 쓴다.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말로는 조롱박, 호리병박. 자, 호리병이라고 하면 더 여러분이 알기 편한 그런 말이죠. 자, 호리병, 호로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호로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무용의 일종으로 무의 물을 출 때 쓰던 양 끝에 술이 달린 끈, 허리에 잡아매어 좌우로 늘어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호리병 같은 것을 들고 추는 춤이기도 합니다. 불교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자세히는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고, 어쨌든 호로라고 하면 식물 이름뿐만 아니라 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의 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호리병에 대해서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자, 원래는 호로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호리병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위와 아래가 둥글며 가운데가 잘록한 모양으로 생긴 병이다. 보통 윗부분에 지름이 더 작으며 술이나 약 따위를 담아 가지고 다니는데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리병이죠. 근데 왜 호로병이라고 안 하고 호리병이라고 했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설명 안 드린 호로의 다른 뜻, 특히 한자는 다르지만 다른 뜻에는 욕을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뜻의 호로가 있습니다. 오랑캐 포로가 되었다의 호로인데 그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상황이 기회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똑같은 발음으로 호로라고 했으면 그게 욕과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호로라고 쓰지 않고 싶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로와 비슷한 리, 뭔가 발음하기 편하죠. 호리병 얼마나 좋습니까? 호리호리하다, 호리병. 네. 그래서 호리병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호리병의 어원은 호로병이 맞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잔에다 호리병을 기울여 막걸리를 가득 채우셨다. 호리병에 담긴 막걸리, 과연 맛이 어떨까요? 상당히 맛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즘에는 잘 보이기 어렵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곰팡이도 많이 끼기 때문에 안에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대신 바가지로는 이제 반을 갈라서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호리병과 더불어서 표주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표주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어차피 해설 본 영상이니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로사인데 혹시 후루스라는 것을 접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운남성의 소수민족의 악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전역으로 상당히 유명한 중국 전통 악기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소수민족, 중국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 태국 쪽 다이수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소수민족이 악기하던 연주하던 악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표주박과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표주박이 있고 거기에 실처럼 좀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저기 한자가 이 로자도 다르고요. 자, 이렇게 실처럼 플루처럼 이렇게 피리가 나와 있다. 그래서 후루스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이게 제가 멀티미디어를 지향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심금을 울립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좋다는 건가라는 짐작이 잘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후루스로 연주한 곡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곡죠. 월광하적, 그러니까 위광 샤더, 펑웨이주, 그죠? 봉황죽, 이게 봉황죽인데 월광 아래에 달빛 아래에 봉황죽이라는 제일 유명한 노래 연주곡을 제가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략 한 20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악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중간에 끊겨서 너무 아쉽긴 한데 제가 뭐 음악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호로가 나온 김에 중국 사람들은 이게 후루라고 하면 아마 후루스, 호로사를 꽤나 많이 떠올릴 겁니다. 그만큼 특별한 악기 중에 하나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 추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컨텐츠를 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도 특별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당후루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특히 요즘에 초등학생 특히 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마라탕 다음으로 좋아하는 그런 음식 간식이죠 중에 하나이고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대학생도 그렇고 아무튼 아주 달달한 새콤달콤한 간식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 많이 가게가 열릴 것이고 그만큼 또 빨리 이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생긴 중국 간식입니다.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당후루라고 얘기합니다. 당호로. 근데 발음이 당이죠? 자, 설탕 할 때도 설당이 아니라 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중국어 발음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창자 장자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는 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창자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대창, 소창, 막창 할 때 창으로 읽는 것도 얘 발음이 장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설탕옷을 입힌 조롱박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조롱박처럼 생겼죠. 이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뭐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당후루라고 얘기합니다. 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들이 막 먹을 입맛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신 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게 아주 맛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은 산사나무 열매, 산사자라고 하는 산사나무 열매를 넣는 것인데 요즘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안에는 산사는 오히려 넣지 않고 산사를 뺀 나머지를 이렇게 꼬치에 꿰어서 설탕옷을 입혀서 먹으면 설탕옷이 옛날에 뽑기 같은 거예요. 바삭 부서지면서 안에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당후루집이 요즘에는 정말 전국에 속속 생겨나고 있고 학생들이 줄을 서서 먹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명칭이 왜 있는지는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당후루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는 없고 우리말 셈에 있는데 앞으로 또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베이징의 전통 음식이다. 산사자, 나무 열매죠. 산사나무 열매. 해당화 열매 따위를 꼬챙이에 꿰은 다음 물엿 등을 발라 굳혀 만든다. 규범 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당후루라는 거는 중국의 전통 음식은 맞는데 베이징 쪽에서 전통 음식이고요. 특히 겨울에만 거의 먹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은 설탕옷이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이 한여름에도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선 당후루를 많이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냉동시키거나 냉장시키는 거기 안에서 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문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 겨울철 간식, 그쵸? 이코노믹 리뷰라는 곳에서 2013년에 실린 기사의 제목인데 겨울철 간식거리로 통하는 탕후루가 있다.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시사철 네, 당후루가 유행하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거리 초입에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인 초도fu, 취두부하고 냉면 구이. 네, 이건 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 가오렁, 미엔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후루를 판매한다라고 해서 2018년 조선일보에 이런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당후루 예, 기억해 두셨다가 네, 앞으로 예, 초등학생들이 많이 먹는 것을 보시면 아 이거 바로 이 네, 호리병 그렇죠? 표주박을 뜻하는 네, 조롱박을 뜻하는 이 호로가 들어간 거구나. 중국어 발음이 후루이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로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도 꽤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대부분 네, 그 조롱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어떤 그 가마 같은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수리 부분 네,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아자를 붙여서 그냥 네, 가볍게 표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이 병호자가 들어가네요. 그죠? 예, 조롱박 모양의 호리병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 호로 표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이 표주박의 표인데 표주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호로라는 명칭은 예전부터 쓰였다. 그리고 1924년 동아일보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호로병. 호리병이 아니라 호로병이 나와 있었는데요. 제주의 귤에 관해서 이야기를 1924년에 하는 겁니다. 크기가 큰 목과, 이건 모과죠. 모과만한 것이 맛은 유자만 못하며, 그다음에 병귤이라는 것도 있었나 봐요. 병처럼 생긴 귤인데 그게 예, 호리병처럼 생겼나 보죠. 그래서 호로병처럼 된 것이요. 외귤은 크기와 맛이 다 당유자만 못하고 산귤인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지만 산귤은 크기가 유자만 못한 것이 감미가 많으며 청귤, 청귤도 요즘에 있죠. 가을에 들면 뭐서부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리병이 아니라 호로병이란 말을 1924년에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호리병도 썼겠죠. 그 다음 기사는 1962년 동아일보인데요. 네, 석가 열애상 좌향으로 그 오른편에 네, 호로병을 손에 든 대세지보살상, 대세지보살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로병이란 말이 1924년에도 쓰였고 62년에도 쓰였다. 그러면 호리병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였느냐? 예, 여기까지는 제가 고증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와서 쓰인 것으로 예,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로병, 호리병. 네. 호리병이 좀 더 어감이 좋긴 하네요. 자, 당연히 한중일 삼국에서는 호로를 그대로 쓰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간치자이긴 하지만 이 예, 로자를 쓰고 있고요. 발음은 후루, 그죠? 예, 후루스 할 때, 그죠? 탕후루 할 때 후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탕후루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예, 설탕 옷을 입힌 것 탕후루가 뭐 있겠습니다. 일본어는 네, 고로라고 얘기를 하고 발음 표기 한자는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뭐 상관은 없고요. 그냥 고로라는 것이 있는데 효당이라고 해서 예, 표단, 단사 표음할 때 그 표단인가 봐요. 효당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많이 쓰인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이 호로라는 표현은 글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다 공통적으로 네, 조롱박을 쓸 때 예, 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네, 그대로 있었어요. calabash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gourd 자체가 박이란 뜻인데 병 모양이기 때문에 예, bottle gourd 혹은 bottle gourd 정도로 발음하는 호로박, 네, 뭐라 그러죠? 조롱박, 네, 그렇죠? 이 있었다, 네, 표주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어 표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네요. 하지만 정확히 그 박을 가리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컨텐츠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오늘의 한자어 235번째는 물외호, 무로이호, 마늘호와 갈대로자가 결합된 호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은 뭐 표주박이나 아니면 뭐 조롱박을 뜻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호리병의 어떤 근원이 되고 있다, 어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후루스 그 악기도 설명드렸고 또 네, 요즘 유행하는 당후루에 대해서도
간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한자어 235번 호로에 대한 설명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